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 좀 녹화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도 어떤 내용인지 세미나 정신분석의 윤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두 죽음 사이의 존재 광채,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낙광적 아름다움, 카타르시스 정화, 즉 티아세마타의 정화, 공포와 연민, 그 공식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우리는 프로이트적 경제에서 욕망의 적절한 위치라는 주제에 대해 분명히 표현한 것에 의해 우리에게 부과된 관점에 접근할 것입니다. 예, 이 욕망, 그러니까 이 비극에서의 이 카타르시스를 우리가 접근할 때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느냐? 그건 프로이트의 경제에서 볼 때 욕망이라는 위치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 카타르시스 문제를 다룰 때 욕망이라는 위치에서 우리가 카타르시스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 이거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역사적 기시가 요구하는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줄까요? 특히 욕망에 대해 말한 것은 무엇보다 카타르시스의 기능에 의해 제한된 모범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비극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새로운 요소를 가져올 수 있게 한다. 예. 욕망에 대해 말한 이유는 뭐냐? 욕망에 대해 말한 이유는 카타르시스의 기능에 의해 제한된 모범적 접근 방식을 통해 비극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새로운 요소를 가져올 수 있게 한다. 예. 비극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요소를 가져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락강은 지금 프로이드의 욕망의 경제에서부터 이 비극의 문제를 다루겠다 이거죠. 욕망이라는 관점에 의해서. 예. 사실상 안티고네는 욕망을 정의하는 시선을 우리에게 드러낸다. 안티고네의 비극의 문제는 우리에게 무슨 문제를 드러내느냐? 이 욕망의 문제를 드러낸다. 이 시선을 지금까지 한 번도 밝혀진 적이 없는 신비로움을 지닌 이미지에 주목한다. 예. 이 욕망을 정의하는 시선이 지닌 신비로움. 이게 이제 락강적 아름다움이죠. 그러나 그 이미지는 안티고네 자신의 매혹적인 이미지이기 때문에 비극의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한 번도 밝혀진 적이 없는 신비로운 안티고네의 이미지. 그게 바로 매혹적인 이미지인데 그게 비극의 중심에 있다. 우리는 대화를 넘어 가족과 국가의 문제를 넘어 뭐 어떤 상징계적 대화, 현실적 대화를 넘어서 또 가족과 국가의 문제를 넘어서 너 가족이 있는데 그럴 수 있느냐? 국가가 반대하는데 그럴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넘어서 도덕적 논쟁을 넘어서 이게 도덕적이냐 아니냐 그런 논쟁을 넘어서 우리를 매혹시키는 것은 안티고네 자신 그녀의 참을 수 없는 광채에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안티고네의 그 존재에서 뿜어져 나오는 참을 수 없는 광채에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매료시키는 것이다. 우리를 매혹시키는 것이다. 그녀는 우리를 위협한다는 의미에서 이 매료시키는 게 위협하는 거예요. 우리를 매료시키고 놀라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끔찍하고 제멋대로인 희생자는 우리를 방해한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과연 주체의 존재적 아름다움이 무언가의 문제. 거기에 갈등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비극의 진정한 의미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이 끌어당김의 힘에 관련되어 있다. 안티고네의 광채, 아름다움의 끌어당김의 힘, 연민과 두려움의 개입에 의해 우리는 그 질서의 모든 것에서 정화되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상상적 질서예요. 그리고 그 질서는 상상계의 질서를 제대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즉시 인식할 수 있다. 다른 이미지들 사이에서 한 이미지의 개입을 통해 이 압도적인 이미지죠. 한 이미지, 이 매혹적인 매혹적이고 압도적인 안티고네의 그 존재적인 이 끌어당김의 이미지, 매혹적인 이미지의 개입을 통해서 상상적 질서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 현실은 사실은 상상계적 현실일 수 있어요. 진정한 그
상징계적 현실은 뭐냐? 그게 이제 앞으로 나오는데 그게 두 죽음 사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 자리가 바로 존재가 위치해야 되는 자리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프로이드가 말하는 부에스파의 자리고, 그것이 아름다움의 자리고, 광채의 자리죠. 이 중심 이미지의 소실력, 이 중심 이미지, 이 압도적 이미지, 이 압도적 이미지의 소실력. 이 중심의 이 압도적 이미지의 소실력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안티고네의 아름다움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안티고네의 아름다움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심 이미지의 이 매혹적이고 압도적인 이 이미지가 안티고네의 아름다움과 관련이 있다. 안티고네의 아름다움과 상징적으로 차별화된 두 분야 사이에 매개자로서 차지하는 위치, 이게 바로 안티고네의 존재적 위치예요. 안티고네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적인 위치. 이게 존재 위치예요. 이것이 존재 위치입니다. 아름다움이 합당하다고 말한 모든 사람들이 그 정의에서 결코 빼놓지 않은 아름다움인 그녀의 광채가 파생되는 장소.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곳이다. 두 죽음 사이라는 거예요. 두 죽음 사이. 아까 나왔던 두 분야 사이의 매개자. 두 분야 사이. 요게 두 죽음 사이예요. 이곳이 제가 정의하려고 하는 장소이다. 두 죽음 사이. 사드의 영웅들이 상상한 두 번째 죽음의 장소, 즉 절대적 죽음, 존재의 잘못된 은유가 존재 자체의 위치와 구별될 수 있는 지점. 우리는 안티고네 텍스트 전체에 걸쳐 한계로서 그 자체로 표현된 위치를 발견한다. 안티고네 텍스트 전체를 거쳐서 한계로서 그 자체로 표현된 위치, 한계로서 그 자체로 표현된 위치. 이게 아트예요. 여기 아포스트로피가 들어가야 되는데 무덤의 산채로 묻히는 것이다. 이게 안티고네가 위치하는 그 두 죽음 사이의 그 장소죠. 주체는 거기에 그 있을 때 존재 레땅의 가치가 발현되는 거예요. 레트르는 이 존재, 이거는 그냥 이 세상에 그냥 피투된 존재. 이거는 누구나, 이건 짐승도 피투된 존재고, 나무나 모든 것들도 다, 이 광물도 다 피투된 존재예요. 그런데 이 레땅은 이것은 있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존재. 나라는 존재가 지금 현실 속에 위치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레트로로서의 존재지 레땅으로서의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있어야 될 위치에 제대로 있을 때 나는 레트로로서의 존재도 되지만 레땅으로서의 존재가 되는 것이죠. 왜? 한계로서 표현된 위치 안에 내가 있으니까. 이거는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이건 사명의 위치입니다. 이거는 신의 소명, 신의 소명의 위치예요. 이 위치에 있을 때 우리는 레트로로서 레땅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본문의 중앙 안티고네
비극의 본문의 중앙 3분의 1은 상세한 일련의 모음, 그라데이션으로 구성되어, 그라데이션이라는 건 점층이죠. 기대에 의해 살았던 죽음, 구성된 점층으로 구성된 어떤 죽음, 기대에 의해 살았던 죽음, 건너가는 죽음으로 변모하려는 삶의 상황이나 운명의 의미를 알려준다. 본문의 중앙 3분의 1은 이러한 의미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건너가는 것이 어떤 것이냐, 진정한 삶을 기대하는 그러한 이 삶이 어떤 것이냐, 삶의 영역으로, 죽음의 영역으로 이동하는 삶이 그것이다. 헷갈리시죠? 진정한 삶은 두 죽음 사이의 영역으로 이동할 때 그게 바로 진정한 삶의 영역이다, 이 얘기죠. 그렇게 정의된 영역은 이거 삶의 영역, 이거는 진정한 죽음의 영역으로 들어갈 때 진정한 삶의 영역에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렉당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정의된 영역은 비극에서 묘한 기능을 한다. 그 영역을 통과할 때 욕망의 광선이 반사되고 굴절되어 우리에게 가장 이상하고 심오한 효과, 욕망에 대한 아름다움의 효과를 제공하게 된다. 그 영역을 통과할 때, 그 영역을 통과할 때 우리는 아름다움의 광채를 바라게 된다, 이거죠. 그 두 죽음 사이의 영역이 바로 존재가 진정으로 삶의 광채가 발현되는 공간이죠. 그것이 계속되는 동안 묘하게 욕망을 분열시키는 것 같다. 이게 이제 그 상상계적 욕망과 진정한 주체의 욕망을 분열시키는 것이죠. 그것은 계속 진행되지만 지금은 다른 것보다 더 흡수되고 있으며 이는 그것을 끌어당기는 구역의 화려함과 웅장함으로 드러난다. 그것을 끌어당긴다는 것은 이 주체의 욕망을 끌어당기는 것이죠. 주체의 욕망을 끌어당기는 그 구역의 화려함과 웅장함. 근데 드러난다. 그러나 그 영역은 어떤 영역이에요? 또 반면에 공포스러운 영역이죠. 반면 그 흥분은 굴절되지 않고 반사되고 거부되기 때문에 그것은 가장 현실적임을 한다. 그 흥분, 그 구역, 우리를 끌어당기는 매혹적인 이 광채를 뿜어내는 그 구역의 화려함과 웅장함, 그것이 우리를 이 흥분시키는데 그 흥분은 굴절되지 않고 반사되고 거부된다. 왜 그래요? 왜 그러죠?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부돼요. 두려움 때문에 거부돼요. 함부로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죠. 그것이 가장 현실적임을 한다. 이 영역이 이 구역이 가장 현실적인 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피투된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 영역은 상상계적 공간이라는 거예요. 상상계적 상징계라는 것이죠. 우리를 끌어당기는 이 구역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진짜 현실적이 된다, 이거예요. 이게 진정한 현실이다, 이거. 이게 주체의 진정한 현실. 두 죽음 사이의 영역의 화려함과 웅장함, 이게 가장 현실적인 공간이에요. 여기서 문제의 두 측면, 즉 아름다움의 효과를 통한 욕망의 소멸 또는 단련, 다른 한편 칸트가 판단력 비판에서 주장하는 대상의 분열이 나타난다. 왜 아름다움의 효과를 통한 욕망의 소멸과 단련이 분열이라는 이 양면적인 문제가 나타날까요? 한편으로는 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이 구역의 화려함과 웅장함, 이 구역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욕망을 소멸시켜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상상계적 상징계의 욕망을 소멸시키고 우리에게 상징계적 상징계의 욕망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상상계적 욕망, 상상계적 상징계의 욕망, 즉 피투된 현실 속에서의 욕망은 소멸시키고 존재적인 콜링, 존재적인 소명으로서의 욕망은 단련시키는 거예요.
다른 한편 칸트가 판단력 비판에서 주장하는 대상의 분열이 이 아름다움의 효과로 나타나는데, 이 대상의 분열이 이게 왜 나타날까요? 상상계적 상징계에서는 대상의 분열이 나타나지 않아요. 상징계적 상징계, 즉 두 죽음 사이로 들어가는 그 아태, 그 경계에서 이 대상의 분열이 그 경계에서 대상의 분열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분열이 있어야 이게 승화를 위한 어쩔 수 없는 과정으로서의 대상의 분열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결국 대상의 승화로 가는 것이죠. 이게 대상의 승화로 가는 거예요. 프랑스어 에모아, 흥분은 누군가로 하여금 잃게 만들면서 동시에 몸의 중앙에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수단이다. 에모아라는 단어. 뭔가를 잃게 상실하게 만들어요. 상상계적 상징계의 욕망을 상실하게 만들면서 두 죽음 사이의 주체로서 욕망의 주체, 충동의 주체에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수단, 그게 흥분이에요. 흥분. 이게 안티고네가 우리에게 주는 흥분이에요. 안티고네가 우리에게 주는 흥분은 이런 것이다 이거죠. 이것이 비극의 아름다움의 광채가 우리에게 선물하는 흥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선물하는 흥분이에요. 이 흥분을 느껴야 돼요. 이 흥분을 경험해야죠. 헤겔에 따르면 담론의 갈등이 있으며 대화의 담론이 연극의 근본적인 관심사를 구현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어떤 형태의 화해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가정한다. 어떤 형태의 화해. 무슨 화해일까요? 안티고네가 무슨 화해를 했나요? 안티고네 최후의 화해가 무엇인지 궁금할 뿐이다. 게다가 이 화해가 주관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약간의 놀람이 아닐 수 없다. 이 화해가 주관적이다. 이 화해는 주관적인 것입니다. 자기와의 화해. 진정한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게 진정한 화해입니다. 국가와 화해하는 거, 다른 사람과 화해하는 거, 그것도 중요한 화해예요. 그러나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가?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거. 이게 자기 사랑이에요. 이게 진정한 자기 사랑이에요.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에서 오이디푸스의 마지막 저주가 그의 아들들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비극의 주인공 오이디푸스가 자기 아들들을 저주했어요. 안티고네가 속한 일련의 비극적 드라마를 일으키는 것은 저주이다. 참 무섭죠? 이 비극이 만들어지는 것은, 인생의 비극이 만들어지는 것은 누군가의 저주라는 거예요.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는 오이디푸스의 마지막 저주로 끝난다. 여기서 어떻게 화해를 말할 수 있겠는가? 폴리니케스는 오이디푸스의 마지막 저주를 통해서 국가의 반역자, 그 도시국가의 반역자로 사형 집행을 당하죠. 그런데 안티고네는 오이디푸스의 마지막 저주를 통해서 어떻게 자기의 죽음을 승화시킵니까? 자기 자신과 화해함으로써 그 주체적인 충동의 주체, 욕망의 주체, 두 죽음 사이의 주체로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오이디푸스의 마지막 저주를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과의 화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욕망을 승화시키고 대상을 승화시키는 거예요.
예, 자기 자신의 존재적인 위치를 두 죽음 사이에 위치시킴으로써 자신의 욕망을 승화시키고 동시에 대상 폴리네이케스와 오이디푸스라는 이 두 대상을 갖다 승화시키는 것이죠. 예, 이게 안티고네의 화려함이에요. 안티고네의 아름다움. 네. 네, 오늘 안티고네의 화려함, 안티고네의 아름다움, 락강이 볼 때 안티고네가 아름다웠던 거, 그 아름다움과 그 광채가 우리에게 주는 그 매혹의 그 어떤 힘, 그 우리를 매력 있게 만드는 그 유혹하는 힘,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존재의 위치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가 뭔가? 레드로서의 존재와 레땅으로서의 존재의 위치가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마지막에 이 저주가 비극을 만든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식들한테 말 잘해야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